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자, 오늘 특별기획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도약, 한국 산업 어디로? 라는 부분인 건데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요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천대 기업은 연구, 개발, R&D 투자를 늘리면서 미래 투자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과는 다르게 정부의 규제는 여전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죠.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건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우리 기업들이 처한 상황들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들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 미래 먹을거리 찾기에 지금 분주합니다. 정세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준비한 리포트 확인하시고 이어가도록 하죠. 지난해 국내 연구개발 투자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55조 4천억 원.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직전 연도 대비 3%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2020년 R&D 스코어보드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1000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53%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R&D 스코어보드 조사는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순위와 투자 현황에 대한 기초 통계를 구축해 분석됐습니다. 국내 R&D 투자 1조 이상 기업은 총 9곳입니다. 이 기업들의 R&D 투자는 34조 원 규모로 1000대 기업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이 중 삼성전자가 17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와 LG전자의 투자액이 3조 원을 넘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고 현대자동차와 삼성디스플레이, 기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9조 원으로 약 90%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47조 대비 1조 이상 늘어났는데 투자액 증가율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1개사가 23%로 가장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GDP 대비 투자,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고 불황일 때 투자를 많이 해두어야만 화랑이 되었을 때 시장 점유율도 올리고 매출에 큰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멈춰버린 경제 시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예, 보셨듯 기업들은 이 연구 개발을 통해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업별로 규제가 여전하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혁신다운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큰 겁니다. 장민선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일 개선이 시급한 6개 분야 63건의 규제 사항을 모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김현석 경총규제개혁팀 선임위원은 회원사와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취합해 규제 개선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들을 모아서 국무조정실에 종합 건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경식 경총회장도 핵심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제계의 규제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는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정부의 규제개혁 속도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보름간 실시한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있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성장과 경영 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10명 중 4명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꼽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도 규제 완화와 혁신, 기업가 정신을 촉진해야 한국 경제의 잠재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짐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지난 16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한국 경제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특히 역동적이고 잠재력이 우수하다며 향후 더 적극적인 통상과 자유무역, 규제 완화,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촉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인 규제 완화나 규제 개혁은 그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다.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좀 없애버리면은 그러면 자본에 대한 수익률도 좀 덩달아서 오르면서 생산성이 직접적으로 오르고 그다음에 투자도 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업이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 목소리가 계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강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박재근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 교수님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 회장이시면서 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인프라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또 우리나라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관련 규제 완화를 주제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아주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패권을 가진다는 것은 국가 경제 안보력에서 경쟁력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심각한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보다 빠른 자동차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전반의 반도체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에 의해서 반도체 부족한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벌어져서 자동차 그리고 IT용 반도체의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하여서 완성차의 생산이 차질이 발생하고 TV 가격이 상승하고 스마트폰 생산이 줄어드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반도체 분야를 보게 되면 IT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그룹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TV를 만드는 IT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IT 업체에 필요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부품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그룹이 서로 이 밸류 체인을 형성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2014년 2년까지는 전 세계 무역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중국에서 우리 중국에서 생산하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70%를 중국에서 생산하자는 소위 말하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시작되었고요. 이 반도체 굴기가 시작을 되니까 실제로 이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현재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 IT 밸류 체인이 심각한 붕괴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IT 밸류 체인에서 이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로 정부 주도로 해서 매우 큰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미국 반도체 산업지원법 Chip for American Act라는 법을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500를 5년간 지원을 해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현재 12%를 20%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켜보자. 그래서 더 이상 아시아 국가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을 의존하지 말아보자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인텔, 삼성 같은 회사들이 미국 공장을 짓기 시작을 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유럽의 주 제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직접 생산을 해야 되겠다. 특히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되면 현재 사용하는 차량용 반도체 10배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기 자동차용 차량용 반도체는 직접 생산을 하자 해서 약 금액이 약 $590억 지원을 해서 만약에 이제 해외 기업이 유럽 내에서 공장을 지으면
20에서 40%의 보조금을 주겠다. 또 일본에는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를 위해서 대만의 TSMC가 약 7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이 중에 50%를 일본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4년부터 170조 이상의 투자를 해서 중국 내 반도체 인프라 구축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을 현재 해오고 있고요. 대만은 잘 알려지신 것처럼 국가 전반적으로 정부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반도체 지원 특별법 이름은 가칭 국가 핵심 산업 보호 및 지원이라는 법으로 현재 국회에 이제 상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지원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 사항을 한번 보게 되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현재 미국은 1990년도에서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전 세계 물량의 한 37% 정도를 했는데요. 지금은 한 12% 정도를 합니다. 이것을 더 이제 증가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없게 되면 미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최근에 알고 있는 것처럼 생산이 지연되는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중국에서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자는 그런 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총 59조 정도가 되는데요. 특히 보시면 2020년 내년에 집중적으로 한 40%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장을 짓거나 생산 시설에 필요한 공장을 짓거나 또 R&D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 등 그 모든 관련된 법규도 간략화를 해서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즉 미국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냐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기업으로부터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시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TSMC가 아리조나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아리조나 시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리조나 피닉스 시에서 약 2,230억 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소위 말하는 도로, 하수망 등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에 공장을 지어서 감사합니다는 표현을 써서 그만큼 많이 해외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대만은 잘 알려진 것처럼 작년에 심한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뭄이 발생했을 때 반도체 산업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물을 용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용수가 부족했을 때 농사를 지으는데 필요한 그 용수를 반도체 공장에 먼저 제공을 하고 그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그 보상을 할 정도로 국가가 모든 정책이 반도체 우선 정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원스톱 서비스라 해서 중국 내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R&D 시설을 짓는다면 모든 그 행정적인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정도로 빠른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현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을 보면 어떨까요? 평택 반도체에 송전탑 설립을 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겨우 허가가 났던 겁니다. 5년 정도 송전탑을 설치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규제가 강화되어서 그만큼 빠른 속도로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약 한 2년 6개월, 대만은 2년, 중국이 한 2년이면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이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반도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송전탑을 짓는데 5년이 소요된다. 그러면 최근에 또 SK 하이닉스에서 용인 클러스터를 지금 현재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송전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SK 하이닉스에서 5천억을 투입을 해서 직접 송전탑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뭔가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국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관련된 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관련된 법규들이 너무나 강하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뒤떨어지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관련된 법규들 완화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 어떠한 분야의 이런
규제 완화가 필요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프라 구축입니다. 반도체에서는 기본 인프라인 용수, 전력, 폐수 처리 같은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그런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반도체 생산 시설과 R&D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에 관련된 법규가 굉장히 부처 간에 서로 중복된 것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그 허가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반도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체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법규의 개정도 필요하고요. 특히 소재 부품 장비의 생태계를 조성을 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인력 양성을 정말 장기적으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 이에 관련된 규제 완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이러한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것이 집행돼야 되는데 집행에 관련된 규제 완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워낙 그 규제 완화를 해야 될 품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학회 중심, 그다음 협회 중심으로 저희들이 발굴하는 것이 총 28개 항목, 42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법이 이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반도체 산업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만이 관련된 법규를 다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조세 특례법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중대체처벌법 및 실제로 산업 현장에 관련된 법, 또 학물집, 즉 하감법, 하평법이라고 그러는데요. 학물관리법, 학물평가법이 있는데 그 하감법, 하평법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필요하고요. 근로기준법, 그리고 인력양성, 병력법, 그리고 산업법 및 산안법이다. 산업안전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규가 있는데 제가 이 많은 법규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법규들이 현장에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거나 그다음에 실제로 투자는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너무 규제가 가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법규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규제가 완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현재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IT 및 차량용 반도체 부족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미국, 유럽, 대만, 중국에서는 국가주도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평택의 송전탑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년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것을 현재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도 벌써 한 1년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서 겨우 이제 토지 수용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토지 수용을 지나고 나면 건설 부지 조성부터 해가지고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될 텐데 이에 관련된 법규 규제 완화가 정말 절실하고 간소화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들 자체가 한 부처에만 해당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원통상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환경청, 고용노동부 여러 가지 부처가 모두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 완전한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다부처를 찾아가서 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부처 간에 규제를 잘 살펴보면 좀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처를 다 통해서 결국은 다 허락을 얻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희망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특별법 내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총리 산하에 이 위원회를 좀 설치를 해달라, 법으로 설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리 주줄에서 각 부처 장관이 같이 모여서 이러한 그 부처 간에 관련된 건이 부처 간에 관련된 규제 완화의 건이 올라오게 되면 이것을 다 모여서 일괄적으로 좀 처리를 해서 시간을 좀 세이브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이 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검토를 해서 현재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 이름은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이 아니고 가칭 국가 핵심 전략 산업 보호 및 지원의 법이라고 해서 분야도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분야도 포함이 되어서 현재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하다면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이 반도체 산업 자체가 국가 경제 안보라 생각해서 대통령이 직접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직접 이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은 이번 법은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는데 희망사항은 실제로 대통령 직속으로서 대통령이 직접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지금은 이제 올라간 법이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참여하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되어 있고요. 또한 그 전문가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도 참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제로 산업단지는 지방자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도 같이 참여를 해서 법을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을 위한 특히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법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법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인허가도 보시면 예를 제가 들어서 이제 보는 것인데요. 실제로 국가 산업단지를 지원을 하게 되면 인프라 구축에 우선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현재 현행이 나와 있는데요. 이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나와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실제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을 잘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시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인 클러스터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라는 것은 광역시 그리고 도라는 것은 경기도를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국가 산업단지가 평택시나 혹은 용인시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인 클러스터는 용인시에서 설치를 하고요. 그러므로 이 법도 마찬가지로 이 법령명이 산업단지 인허가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법을 좀 완화를 시켜서 여기 있는 것처럼 대도시를 좀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왜? 현실적으로 용인시, 평택시가 대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처럼 이렇게 규제를 좀 더 완화를 시키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안전은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되는데요. 제6조 1항의 경우를 보게 되면 벌금의 금액이 현재는 50억으로 해서 굉장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CEO가 구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선을 정해놓지 않고 상한선을 정해지가 있는데 새롭게 이제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사망하면 CEO는 구속돼야 한다. 그런데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대부분의 CEO가 오너입니다. 즉
온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도 크지 않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회사가 뭐 CEO가 구속이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회사가 뭐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단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법 자체가 대기업, 중소기업의 구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피해 보상액을 50억, 너무 크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이하, 특히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0억 이하로 좀 낮춰달라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도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그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52시간제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는 보면 6개월 이내에서 이것의 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의 경우는 디램 칩을 생산하는데 약 1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R&D 개발을 한 제품을 R&D를 통해서 개발하는데 최소한 2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D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6개월로서는 R&D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진행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실 이 반도체 산업업계에서는 정말 글로벌 경쟁력이 아주 치열합니다. 미국 그리고 대만, 일본, 중국들이 우리나라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만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몇 년 걸리느냐? 2년입니다. 미국은 얼마 걸리냐? 2년 6개월이다. 중국은 1년 8개월 걸린다. 우리나라는 몇 년이냐 하면 4년, 5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된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된 반도체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것을 반드시 정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재근 교수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지는 분은 김진형 인천재능대학교 총장이시자 카이스트 전산학부 명예교수께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김 총장님은 중앙대학교 석좌 교수 그리고 인공지능연구원 원장,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도 역임을 하신 또 대단한 분이신데요.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는 기업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주제로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나와 계신데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연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네, 인공지능은 새로운 전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모든 산업과 그 일상생활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가 지난 100년간 산업을 얼마나 바꿨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얼마나 바꿨습니까? 그거 이상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산업과 일상생활을 바꿀 거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로 만드는 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 센서를 사용해서 세상을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인식한 것을 컴퓨터에다 표현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많은 지식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인공지능이 우리가 잘 쓰면은 아주 뭐 경제적 이익도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도 도모해주고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면은 인류에 커다란 위협도 가하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뭐다라는 거를 5개로 잘 가리키자라는 것을 그 선생님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지난 70년 동안의 연구 결과로 이미 상당히 성숙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연구의 시대가 아니라 구현의 시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기술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잘 모아서 작동을 시키면은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려고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 자료에 의하니까 전 세계 기업, 선진 기업이겠죠. 선진 기업의 한 60% 정도의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어떻게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게 잘못하는 나라는 아니니까 IT가 좀 강국이니까 아마 상당한 수준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자동화 기술 아니겠습니까? 자동화 기술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배제되고 그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을 대신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단순한 기능을 자동화하는 건 물론이고 인공지능의 고도의 능력을 이용해서 인지 능력, 판단 능력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도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 의사의 업무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자동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인공지능이 채용 여부도 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우울합니다. 꼭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판사까지도 인공지능으로 한다 그럽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자꾸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하다 보면은 인간은 잉여 계급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더구나 인공지능 시대에는 많은 일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렇게 일자리가 언제까지 없어진다. 언제까지는 가면은 몇십 퍼센트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자료들이 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원래 신기술이라는 게 나오면은 일자리에 커다란 변혁이 있습니다. 우리 한 150년 전에는 지구 인구의 3분의 2가 농업 인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줄어들어서 한 1%가 농사에 종사하는데 우리 전 세계 인구들이 그걸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농업 인구가 공장 노동자로 나왔었고 지금 공장 노동자도 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자리는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크게 요동치면서 변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어지는 건 확실한데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까? 그것이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일자리가 새로 생겼어요. 지난 60년 동안에 인구는 한 2.5배 늘었는데 일자리는 죄송합니다. 인구는 한 6배 정도 늘었는데 일자리는 9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 하나하나가 다 옛날 일자리보다 더 고상하고 더 풍요롭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다들 더 즐거워하는 그런 일자리들이죠. 그래서
개인 소득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인구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굉장히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일자리는 항상 좋은 일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서 생기냐 생각해 봐야죠. 대부분의 일자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생깁니다. STEM이라고 그러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그쪽 분야에서 일이 많이 생기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 관련 일자리가 대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 자료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미난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쯤, 한 20년쯤 전에는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 중장비를 만들고 화학 제품을 만들고 그런 회사였죠. 그 다음에 엑선 모바일, 에너지 회사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금융회사인 시티뱅크, 그 다음에 유통회사인 월마트 이런 거였었는데 그것이 5년마다 차례차례 바뀌어서 20년이 된 그 시점에 보니까 모두 IT 회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플랫폼 회사죠. 여러분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식의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들의 시가총액도 상당히 5배 정도 올랐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기업도 시가총액 1위를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의 반도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3등, 4등이 보니까 카카오와 네이버가 서로 3, 4등을 다투고 있더라고요. 카카오, 네이버 20년 밖에 안 된 회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 크는 게 IT 계통이고요. 디지털 회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가시죠. 네. AI is accelerating growth in virtually every field. It's an ultimate disruptor. Computer science is making inroads to every academic discipline and every aspect of our lives. The economy and society is really demanding people who understand this new domain of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ur students recognize that computing is shaping the future, and they're pushing for an education that sets the foundation for it. Understand the ethics and societal implications of these technologies and these advancements, and that's the job that universities must do. 네, 이 슬라이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대학들이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MIT의 주장이고 그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MIT에서는 2000년에 스쿨 오브 컴퓨팅이라는 대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대학을 볼 것 같으면은 컴퓨터 과학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보세요. 저렇게 커다란 강의실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컴퓨터 과학을 알아야지만 세상을 알 수 있고 직업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멋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미난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라는 대학이 주립대학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최초의 주립대학으로 굉장히 자랑을 하는데 그 대학에서는 1년에 5,000명의 학생이 신입생이 학부생으로 입학하는데 그중에 3,400명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오죽하면 제목을 미국의 대학은 컴퓨터 과학을 가르치는 곳이다라고 붙였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봤던 MIT의 스쿨 오브 컴퓨팅에서도 2000년은 1월에 설립했는데 지금 그 과에 학부생의 40%가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미국의 대학생들은 컴퓨터 과학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청년 실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소프트웨어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모여서 야, 우리가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야, 정부야, 대학아, 너희들은 좀 그 인재 좀 양성해 주라, 이런 식의 선언을 지난달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에서는 일자리를 채우질 못해서 걱정이고, 우리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문제는, 이 안타까운 실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그 소프트웨어 인재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소프트웨어 인재가 부족한 거는 이미 저는 예견되어 있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인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지옥에 가서도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기업들이 그 개발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확보된 개발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서울대학이 지난 20년 동안 컴퓨터공학과가 정원이 55명이었어요. 아까 어떤 외국 대학은 68%의 입학생의 68%가 그 컴퓨터공학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서울대학 계산해 보니까 1.7%더라고요. 카이스트는 무학년 무학과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서, 요즘에는 좀 학생이 좀 와서 전교생의 26%가 컴퓨터 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그런 컴퓨팅을 제대로 교육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한국의 어린이들은 미국의 어린이의 한 8분의 1, 9분의 1 정도밖에 컴퓨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린이들이 인공지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컴퓨팅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의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런 선생님들이 없어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3분의 1밖에 정보교사가 없습니다. 3분의 2의 학교는 정보교사가 없어요.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새같이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 정보화 시대에 이런 식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구나 교육청마다 교육감님들의 그 철학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컴퓨팅에 대한 그 투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 부산, 대구하고 세종은 상당한 시간을 컴퓨팅에 투자하는 데 반해서 그 외의 지역은 컴퓨팅을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은 그럼 뭘 하고 있느냐? 모르겠어요. 지금 대학이 워낙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우리가 인재를 양성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에서 1000명을 양성했더니 정부가 잘한다고 1000명 더 하라고 그래서 2000명을 지금 교육하고 있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건 과기정통부가 예산을 줘서 학위도 안 주고 교수도 없고 커리큘럼도 없는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 정부마다 모두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가 문제냐? 소프트웨어 교육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지금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특화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대학에는 현장에 경험이 있는 교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학생들한테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현장에서 개발하는 능력을 갖출 수가 없고, 그러니까 취업도 못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부조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직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현장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학이 변해야 돼요. 대학이 이론만 가리키고 논문만 쓰고 그런 식으로는 절대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현장에서 쓰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걸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학에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 도구도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기업에서 좀 도움을 주셔서 대학에서 현장에서 쓰는 도구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학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것이 대학도 변해야 되지만 우리 정부에서 대학을 다루는 것도 변하고 대학을 평가하는 것도 변해야 되고 우리 기업들은 그렇게 대학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의 기술을 전파해주고 요구사항을 전달해주는 그런 식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기업을 위해서 국가가 할 일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규제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 인력이 새로운 산업 환경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컴퓨팅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 교육부터 바뀌고 대학의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재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러시는 분들이 옛날 기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그런 재교육하기 위한 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기술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속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들이 조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연구중심 대학에 있다가 지금 전문대학에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거 진짜 그 연구를 하겠다고 나서는 대학들의 그 목표와 그다음에 직업 교육을 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목표가 너무 막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전문대학에 있는 교수들한테 왜 연구 논문을 요구를 하죠? 저는 전문대학, 직업교육을 중심하는 대학은 현장 기술을 확실하게 잘 아시는 분들이 와서 기술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이런 식의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중심 대학, 4년제 대학들이겠죠. 그 다음에 기술을 가르치는 2년제 전문대학 완전히 구분한 거 마찬가지로 우리 4년제 대학들도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기술 직업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목표가 뭐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평가, 교육부 같은 데서는 어떤 식으로 대학을 평가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진형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서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 교수께도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 서울경제TV 새로운 도약 한국산업 어디로?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말연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